제74화 손권을 달래라. 제1장 선생은 손장군을 만나거든 절대로 조조군의 규모가 크고 장수가 많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배 안에서 자경노숙이 다짐을 두자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자경이 당부하지 않으셔도 제가 답변할 말은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배가 강기슭에 닿자 노숙은 제갈량을 객관으로 안내하여 쉬게 한 다음 자신은 손권을 만나러 갔다. 마침 문무백관을 당상에 모아놓고 정사를 의논하던 손권은 노숙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자 급히 불러들여 물었다. 강화에 가서 허실을 알아보니 어떻습니까? 노숙이 대답했다. 대충 알아왔습니다만 천천히 품에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손권은 조조의 경문을 노숙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조조가 어제 사자를 시켜 경문을 보내왔어. 내가 사자를 먼저 돌려보내고 지금 여러 사람들과 이 일을 상의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소. 노숙이 경문을 읽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근자의 임금의 칙명을 받들어 죄 있는 자를 정벌하고 있소이다. 정벌의 깃발이 남쪽을 가리키니 유종은 꼼짝하지 못하였고 형주, 양양의 백성들은 높은 명망을 듣고 우러러 귀순하였소. 지금 용맹스러운 병사 100만과 상장 1천을 거느리고 장군과 함께 강화에서 사냥하여 함께 유비를 치고 땅을 똑같이 나누어 영원한 우호를 맺고자 하니 관망하지 말고 속히 답신을 보내주기 바라오. 경문을 읽은 노숙이 손권에게 물었다. 주공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소. 그러자 책사 장수가 나서 말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임금의 이름을 빌려 사방을 정벌하고 있으니 그에 맞서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주공께서 조조를 막는데 큰 힘이 된 것은 장강이었는데 이미 형주를 손에 넣은 조조는 장강의 험준한 지세마저 우리와 공유하게 되었으니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항복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안전한 계책입니다. 자포의 말이 하늘의 뜻에 부합합니다. 여러 책사들이 장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러나 손권은 깊이 신음하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에 장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주공께선 그리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동호의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 강남의 6군을 보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도 손권은 고개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손권이 소피를 보러 자리에서 일어나자 노숙이 손권을 뒤따라 나왔다. 손권은 노숙이 따라온 뜻을 알아차리고 그의 손을 붙들며 물었다. 경이라면 어찌하겠소? 노숙이 말했다. 방금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은 장군을 심히 그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조조에게 항복하여도 되지만 장군만은 아니 되십니다. 까닭은? 저 같은 사람은 조조에게 항복한다 하더라도 고향에 돌려보내집니다. 그리고 공적에 따라 벼슬도 올라가니 죽은 의리를 까닭이 없지요. 하지만 장군께서 항복하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휘래야 기껏 제후에 봉해질 것이고 술에도 한 채, 말도 한 필, 따르는 사람도 몇 사람뿐일 터인데 이래가지고야 어찌 난면하며 고라칭할 수 있겠습니까? 난면한다는 것은 신하들을 향해 남쪽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 임금 노릇을 한다는 뜻이고 곧 또한 제왕이 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손권은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다. 모두 자기 한 몸만 생각하여 하는 말들이니 들으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장군께선 어서 큰 방침을 정하시어 저들이 딴소리하지 못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노숙이 촉구하자 손권이 탄식하며 말했다. 저들의 논의는 나를 크게 실망시켰소이다. 이제 자경이 천하대계를 생각하게 만드니 내 뜻에 일치하는구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경을 내게 보내주신 이유일 것이오. 문제는 조조가 원소의 군사를 새로 얻은 데다 또 근자의 형주의 군사까지 얻어 그 세력이 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는 데 있소이다. 그러자 노숙이 안심시키는 말투로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강화에 갔다가 제갈근의 동생 제갈량을 데려왔습니다. 주공께서 물어보시면 조조의 허실을 곧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와룡 선생이 여기 와 있단 말이오. 예, 지금 객관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늦었으니 아무래도 못 만나겠소. 내일 문무관원들을 군막 밑에 모아놓고 먼저 우리 강동의 뛰어난 인물들을 만나보게 한 다음 관하로 불러 이를 의논해봐야겠소. 노숙은 손권의 명을 받들고 물러나왔다. 제2장 다음날 노숙은 객관에 가서 제갈량을 만나자 또다시 당부했다. 오늘 우리 주공을 뵙거든 절대로 조조의 군사가 많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상황을 보아가며 말하겠으나
어쨌든 일을 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노숙은 제갈량을 군막으로 데려갔다. 그곳엔 벌써 장소와 고홍 등 문관과 무관 20여 명이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허리에 넓은 띠를 두른 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단정히 앉아 있었다. 제갈량은 이들이 허실을 살펴보고 자신의 기량을 시험해보기 위한 말의 검객들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일일이 그들을 대면하여 각인의 이름을 물어보고 예를 베푼 다음 손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장소 등이 바라보니 제갈량은 생기가 넘치고 의기가 높았다. 아, 이 사람은 우리를 유세하러 왔구나. 이렇게 꿰뚫어본 장소는 먼저 입을 열어 제갈량을 불시에 공격했다. 나는 강동의 보잘것없는 선비에 지나지 않으나 선생은 오래전부터 융중에 고고히 응거하면서 스스로를 관중 아기에 견주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오. 초장부터 매서운 공격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제갈량은 당당함으로 그 공격을 막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제 평생을 낮추어 견준 것이지요. 그러자 장소가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근자에 들으니 유해주가 삼고초려하여 선생을 얻게 되자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형주 양양을 입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닥쳤던 개마냥 그 땅을 하루아침에 조조에게 빼앗겼으니 이에 대해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러나 그는 앞에 앉은 20명의 신상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미 숙지해둔 처지였다. 주화파의 대표격인 장소는 손권의 수하들 가운데서도 제일 가는 책사다. 나이는 52세이고 지난날 손책을 도와 동호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그는 내정에 있어서는 손권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만일 이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어찌 손권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제갈량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 한상의 땅 곧 형주를 취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실천하시는 우리 주공 유해주께선 차마 종친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다며 이를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형주가 어린 유종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유종은 어리석게도 아첨하는 말만 믿고 몰래 투항함으로써 조조의 세력을 창궐케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공께서 강하의 군사를 주둔하고 계신 것은 따로 좋은 계책이 있기 때문이나 이는 예사 사람이 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소도 그 정도의 방어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이번에는 공격의 방향을 유비에게서 제갈량 쪽으로 옮겼다. 그렇다면 선생의 말과 행동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군요. 예? 선생은 자신을 관중, 악에 비교하지 않았소이까. 예, 그렇습니다. 관중은 황공을 모시고 제후들을 제패한 뒤 혼란하였던 천하를 안정시켰고 악인은 허약한 연나라를 부축하며 제나라 72개성을 함락하였으니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세상을 구한 인재였소. 그렇지요. 그러나 선생은 초려에서 무릎을 껴안고 한가로이 풍월이나 읊다가 유해주를 섬기게 되었소. 기왕 유해주를 섬기게 되었으면 마땅히 백성들을 위해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해로운 일을 없애며 난신적자를 무찔러야 했소이다. 더욱이 유해주는 선생을 얻기 전에는 천하를 주름잡으며 성읍들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선생을 얻자 세상 사람들은 삼척동자까지도 모두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면서 한나라가 부흥되고 조씨가 망하는 꼴을 보게 되리라 기대하였소. 조정의 옛 신하나 시골에 숨어 사는 선비들까지도 눈을 씻고 기다리지 않은 자가 없었소. 높은 하늘에 구름을 걷어내어 해와 달의 빛을 보게 하고 재난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며 천하의 잠자리를 편안히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 여기었소. 그런데 선생은 유해주에게 귀의한 후 어찌하여 조조군이 한번 나타나자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내던지며 허둥지둥 달아났소이까. 그리하여 위로는 유표의 은혜를 갚아 백성을 편히 살게 하지도 못하였고 아래로는 아버지를 여인 아들을 도와 강토를 지키지도 못한 채 즉시 신야를 버리고 번성으로 달아나더니 당양에서 패하고 학으로 쫓겨가 결국 몸둘 땅마저 없어졌소이다. 이는 유해주가 선생을 얻은 뒤 도리어 예전만도 못하게 된 셈인데 관중 아기가 과연 이러하였겠소? 어리석고 고지식한 내 말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오. 장소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뒤 오히려 집도 절도 없는 곤궁한 신세로 전락했으니 이는 관중 아기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제갈량이 실제로는 허명이 아닌가 하는 점을 공격한 것이었다. 이로써 보기 좋게 무안을 당한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제갈량은 도리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제3장. 하하하. 보통 새들이 말리를 나는 붕새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비유컨대 사람이 중병을 앓으면 마땅히 미음과 죽을 먼저 먹이고
순한 약을 써서 오장육부가 조화로워지고 몸이 차츰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육식을 하게 하여 몸을 보충한 뒤에 독한 약으로 다스려야 병의 뿌리가 모두 제거되어 온전히 살아날 수 있지요. 만일 기맥이 안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독한 약과 기름진 음식부터 먹이면서 편안히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치료는 참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갈량은 여기서 좌중을 빙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 주공 유해주께선 지난날 연암군에서 패하여 유표에게 의탁하셨는데 군사는 1,000명도 안 되고 장수래야 관우, 장비, 조운이 고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병세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 극에 달한 것과 같은 때였지요. 신야는 산골벽촌의 작은 현으로 인민도 희소하고 양식도 적게 나는 곳이라 유해주께서 잠시 빌려 몸붙일 곳에 지나지 않았을 뿐 어찌 참으로 눌러앉아 지킬 만한 곳이었겠습니까? 무릇 군비도 완전하지 못하고 성곽도 견고하지 못하며 군사도 훈련받지 못하고 군량마저 하루하루를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망파에서 적의 군량을 불사르고 백하의 강물을 써서 하후돈과 조인의 무리를 놀라게 하고 간담을 찢어 놓았으니 관중, 아기가 군사를 부렸다 하여도 이보다 더 낫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제갈량의 말에 일동은 모두 침묵한 채 귀를 기울였다. 이어 제갈량은 장사가 들이댄 사례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아가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한 일은 유해주께서도 정말 모르는 사이에 빚어진 일입니다. 또한 난리를 틈타 종친의 기업을 차마 빼앗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여 빼앗지 않은 것이니 이는 오히려 크게 어질고 크게 의로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당양에서 패한 것 역시 유해주께서 수십만의 의를 따르는 백성들이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 것들을 이끌며 따라 나서자 그들을 차마 버리시지 못하여 하루에 10여리 밖에 전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빨리 가서 강릉을 차지할 생각을 버리시고 기꺼이 백성들과 함께 하려다가 패하신 것이니 이 또한 크게 어질고 크게 의로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보였다. 제갈량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 하였습니다. 옛날 한고조께서도 항우에게 자주 패하셨지만 해야의 한판 싸움에서 성공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한신의 계책이 아니었습니까? 그 한신도 오랫동안 한고조를 섬기면서 싸울 때마다 매번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대저 국가의 대계와 사직의 안위는 근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과대하게 떠버리는 물이나 헛된 명예로 남을 속이는 자들의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앉으면 논하고 서면 떠버리어 말로는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 부닥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이니 참으로 천하의 웃음거리이지요. 제갈량의 일장연설에 장소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러자 문득 좌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 높여 물었다. 지금 조공은 100만 대군과 1,000명의 장수로 용처럼 날뛰고 범같은 눈초리로 쏘아보면서 강화를 한 입에 삼키려 하는데 공은 어찌하실 요령이요? 바라보니 회계군의 벼슬아치 출신인 우번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는 원소의 개미떼처럼 많은 병사를 거두어 모으고 유표의 오합지조를 빼앗은 것이니 비록 그 수가 100만이라 하여도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번이 비웃으며 말했다. 당양에서 패하고 하구에서 개교가 바닥나 남에게 구차히 구원을 청하는 주제에 오히려 두렵지 않다니 그야말로 허풍으로 남을 속이자는 것 아니요? 이에 제갈량이 차분히 말했다. 유해주께서 인의로운 군사 수천을 가지고 어찌 100만이나 되는 잔악한 무리를 능히 대적하겠습니까? 하구로 물러나 지키는 것은 때를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동은 군사도 정예하고 군량도 풍족하며 장강이라는 천엄의 지세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역적에게 항복하라면서 천하의 비웃음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런 점을 따져보면 유해주는 참으로 역적 조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2의 공격수 우번이 머쓱해져 아무 대꾸도 못하자 좌중에서 제3의 공격수가 활을 쏘았다. 공명은 소진, 장이처럼 새치의 혀로 동호를 유세하고 싶은 거요? 바라보니 손권의 막류인 자산보질이었다. 그가 언급한 소진은 전국시대의 진나라가 최강국으로 부상하자 나머지 6나라가 힘을 합해 대항하자는 합종책을 내놓았고 같은 시기에 장인은 6나라가 진나라를 받들자는 연행책을 내놓았었다. 제갈량도 보지를 정조준하여 화살을 날렸다. 보자사는 소진 장이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만 알았지 호걸이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군요. 소진은 6나라의 재상을 겸하였고 장인은 2번이나 진나라의 재상을 역임하였으니 모두 나라를 바로잡아 세울 계책을 갖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강한 자를 겁내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칼이나 창이 무서워 피하려는 자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요. 여러분은 조조가 속이기 위해 퍼뜨린 거짓말을 듣고 겁에 질려 항복하기를 청하면서 감히 소진, 장이를 비웃으시는 겁니까? 제갈량의 화살을 정통으로 맞은 보질은 아무 대꾸도 못했다. 그러자 제사의 공격수가 일어나 물었다. 공명은 조조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오? 바라보니 그는 바로 경문설종이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입니다. 더 물을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러자 설종이 옆으로 치고 들어왔다. 제4장. 공의 말은 틀렸소. 한나라는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으나 운이 다해 가고 있소. 지금 조공은 이미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그리로 향하고 있어. 유예주가 하늘의 때를 모르고 억지로 그와 싸우려 하나 이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니 어찌 패하지 않겠소? 듣고 있던 제갈량이 성난 목소리로 상대를 꾸짖었다. 설경무는 어찌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시는 겁니까? 무릇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충과 효를 입신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도 이미 한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니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를 보면 마땅히 그를 함께 처단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지금 조조는 조상 때부터 한나라의 녹을 먹어왔으면서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도리어 임금 자리를 빼앗을 마음을 품고 있어 천하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은 그것을 운으로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사람이구려. 함께 말을 나누기에는 부족하니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시오. 설종은 만면에 부끄러운 기색을 띄우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좌중에서는 제호의 공격수가 나섰다. 조조가 비록 임금을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고 있으나 그래도 삼국 조삼의 후손이요. 유해주는 중산정왕의 후예라고는 하나 보증할 도리가 없고 눈으로 본 것은 그저 돗자리나 짜고 집신이나 팔던 사람일 뿐이외다. 어찌 조조와 맞설 수가 있겠소. 유비의 족보 문제를 끄집어낸 사람은 육적이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공은 원술이 내놓은 뮤를 품에 감추었다는 바로 그 육랑이 아니십니까? 에? 육적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6살 때 일을 제갈량이 언급했기 때문이다. 육적이 원술이 준 귤을 품에 감추었다는 일화가 정사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육적은 6살 때 국왕에서 원술을 배웠다. 원술은 귤을 내놓았는데 육적은 3개를 품에 넣어 돌아가려고 절을 하다가 그만 그 귤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를 보고 원술이 육랑은 손님인데 귤을 감추었느냐고 물으니 육적이 꿇어앉아 어머님께 갖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원술은 그를 매우 기특히 여겼다. 이처럼 상대의 일화, 내력, 취향, 식견, 성향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한 제갈량은 이렇게 말했다. 공은 편히 앉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조가 조상국의 후손이라면 여러 대에 걸쳐 한나라의 신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을 틀어쥐고 멋대로 휘두르니 이는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 아니라 조상을 능멸하는 짓이지요. 한나라의 불충한 신하일 뿐 아니라 조씨 집안의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유해주께선 당당한 임금의 후예로 금상께서도 족보에 근거하여 벼슬을 내리셨는데 어찌 고증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더구나 한고조께선 정장으로 몸을 일으켜 마침내 천하를 얻으셨는데 돗자리 짜고 집신 판 것이 무슨 욕이 된단 말입니까? 공의 어린애 같은 소견으로는
고결한 선비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기엔 자질이 부족합니다. 육적 또한 말문이 막히자 좌중에서 제육의 공격수가 나타났다. 공명이 말한 바는 모두 억지이고 사리를 벗어난 것으로 하나같이 정론이 아닌즉 더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이다. 공명은 대체 무슨 경전을 공부하셨소? 이번에는 손권을 보좌하는 엄준이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경전에서 그럴싸한 글귀나 찾아 써먹는 것은 세상에 썩은 선비들이나 하는 짓거리인데 그걸로 무슨 나라를 일으키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옛날 신야에서 밭을 갈던 이윤이나 위야에서 낚시질하던 강태공이나 한나라를 세우는 데 일조한 장량, 진평이나 후한을 세우는 데 일조한 등후 경험 같은 이들은 모두 천지를 바로잡는 재주를 가졌으나 그들이 평생 무슨 경전을 공부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 구구하게 붓과 벼루에 파묻혀 멋대로 시시비비를 논하거나 글장난으로 법도를 어지럽힐 따름인 서생을 흉내내었겠습니까? 경전 이름을 대면 그것을 빌미로 알량한 지식 자랑이나 해보려다가 경전을 뛰어넘는 제갈량의 육중한 대답에 일개 서생으로 전락해버린 엄주는 그만 기가 죽었는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7의 공격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공은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하나 필시 제대로 된 학문을 가진 것 같지는 않으니 선비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구려. 바라보니 그는 바로 연암군 출신의 정덕추였다. 제갈량이 말했다. 선비에도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습니다. 군자다운 선비는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옳은 것을 지키고 그른 것을 미워하니 이를 하면 당대에 혜택을 미치고 그 이름을 후세에 남깁니다. 그러나 소인배 선비는 오직 글줄이나 다듬는데 힘을 쏟고 붓과 먹만 붙들고 앉아 젊어서는 시나 문장을 짓고 흰머리가 되어서는 경전이나 파고듭니다. 붓끝에서는 천마디의 말이 쏟아져 나와도 가슴에는 실로 한 가지의 계책도 없지요. 양웅이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왕망에게 몸을 굽혀 결국 누각에서 몸을 던져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소인배 선비입니다. 하루에 만마디의 시나 문장을 짓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가 꺾인 정덕추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제갈량의 대답이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자 모두들 얼굴이 머쓱해졌다. 이때 자리에 있던 장원과 낙통이란 두 벼슬아치가 또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 하자 밖에서 들어오던 한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공명은 당대의 기재인데 그대들이 입술과 혀로 그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손님을 대하는 예가 아니오. 조조의 대군이 국경 밖까지 와 있는 마당에 적을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입씨름이나 벌이기요. 제5장. 여러 사람이 보니 그는 바로 영릉 출신으로 성은 황, 이름은 개, 자는 공복인데 현재는 동호의 군량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였다. 그 황계가 제갈량을 향해 말했다. 내가 들으니 말을 많이 하여 이익을 얻는 것보다 아무 말 안 하고 잠자코 있는 것이 낫다 하더이다. 그 금석 같은 말씀을 주공께 하지 않고 어찌 이들과 입씨름을 벌이는 거요.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시고 서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통에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하자 황계가 재촉했다. 어서 우리 주공을 만나 뵙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노숙과 함께 제갈량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막 중문을 들어서려는데 제갈근을 만나게 되었다. 제갈량이 예를 베풀자 제갈근이 말했다. 아우는 강동에 왔으면서 어찌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유해주를 섬기고 있으니 마땅히 공무를 먼저 보고 사적인 일은 뒤에 보아야 사리에 맞지요. 아직 공무가 끝나지 않아 사적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었으니 형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오후를 만나보고 난 뒤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꾸나. 예. 제갈근이 가던 길을 가자 노숙이 제갈량에게 말했다. 앞서 당부한 말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갈량은 머리를 끄덕여 응낙했다. 노숙이 그를 대청마루로 데리고 들어가자 손권이 계단을 내려와서 맞으며 예를 갖추어 대접했다. 인사를 마치자 제갈량에게 앉으라고 했다. 문관과 무관들이 두 줄로 갈라서 있었다. 노숙은 제갈량 곁에 서서 그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갈량은 유비의 뜻을 전하면서 슬쩍 손권의 용모를 살펴보았다. 파란 눈에 자줏빛 수염을 한 손권은 몸가짐이 당당했다. 키는 큰 편이나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체형이었다. 이 모습을 보고 제갈량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사람의 성격은 생각이 깊지만 순간적으로는 급한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달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서는 소극적으로 응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마음 밑바탕에 깔려있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 곧 호승심을 건드려야 한다. 질문을 해오면 말로 그의 마음을 한껏 격동시켜야겠구나. 차 대접이 끝나자 손권이 입을 열었다. 노자경이 공의 재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다행히 만나게 되었으니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오. 제갈량이 말했다.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현명한 질문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공은 근자에 신야에서 유해주를 도와 조조와 싸웠으니 반드시 그들 군사의 허실을 깊이 알고 있으실게요. 유해주는 병력도 미미하고 장수도 적은 데다 신야는 성이 좁고 양식도 없는 곳이니 어찌 조조와 능히 겨룰 수 있었겠습니까? 조조의 병력은 합쳐서 얼마나 돼요? 기마병, 보병, 수군을 합치면 100만이 넘습니다. 손권이 입을 떡 벌리며 되물었다. 100만이 넘는다고요? 예, 그건 사칭하는 숫자이겠지요? 사칭이 아닙니다. 조조는 연주에 있을 때 이미 청주군 20만을 갖고 있었고 원소를 평정한 뒤 다시 5, 60만을 얻었지요. 중원에서 새로 모집한 군사가 3, 40만인데다가 지금 또다시 형주의 병사 2, 30만을 얻었습니다. 이를 합치면 150만이 넘습니다. 제가 100만이라 한 것은 강동 인사들이 놀랄까봐 오히려 줄여 말한 것입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노숙은 기겁을 하였다. 그래서 연신 눈짓을 보냈지만 제갈량은 못 본 채 했다. 사실을 말함으로써 손권의 호승심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얼굴이 벌개진 손권이 말했다. 조조의 부하들 가운데 싸울 만한 장수는 얼마나 돼요? 지혜가 풍족하고 지략이 많은 선비들과 출병하여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장수들을 합치면 1, 2천이 넘지 싶습니다. 이제 조조는 형초를 평정하였는데 원대한 계획이 또 있소이까? 형초란 형주가 옛 초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붙은 형주의 별칭이었다. 지금 강을 따라 군영을 세우고 싸움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강동을 치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를 빼앗자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그에게 병탄할 뜻이 있다면 내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공은 나를 위해 좋은 계책을 들려주기 바라오. 제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기는 한데 장군께서 듣고 따라주실까 걱정입니다. 어디 고견을 들어봅시다. 지난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던 까닭에 장군께선 강동에서 일어나시고 유해주는 한남의 무리를 모아 조조와 함께 천하를 다투셨습니다. 지금 조조는 어려운 상대들을 제거하고 이미 대부분을 평정하였으며 근래엔 또 형주를 새로이 깨뜨려 그 위세를 천하에 떨치고 있습니다. 비록 영웅이 있다 하여도 무력을 써서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기에 유해주께서도 이곳까지 도망쳐 오신 것입니다. 장군께서도 힘을 헤아려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5월의 군사력이 중원에 지지 않고 맞설 수 있다면 일찌감치 조조와 손을 끊는 것이 낫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어찌 여러 책사들의 말대로 군사를 멈추고 병기를 묶어둔 채 조조를 섬기지 아니하십니까? 조조와 싸우라는 것인지 항복하라는 것인지 아리송했다. 이에 손권이 그 뜻을 헤아리느라 미처 답을 하지 못하자 제갈량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장군께선 겉으로는 복종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계시고 일이 급박하게 돌아감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니 화가 언제 닥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손권이 불쑥 물었다. 참으로 공의 말과 같다면 유해주는 어찌하여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는 거요? 옛날 전행은 제 나라의 일개 장수였지만 오히려 의리를 지키고 욕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유해주는 황실의 후손이시고 뛰어난 재주가 세상을 덮어 무선비들이 우러러 흠모합니다. 일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어찌 남에게 굴복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유비는 격이 높고 손권은 겁 많은 졸장부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에 손권은 얼굴을 불그락부르락 하더니
옷자락을 털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후당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를 보고 항복을 권하던 무리들은 일이 자기들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고 모두 제갈량을 비웃으며 흩어졌다. 그러나 제갈량 자신은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일단 손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숙은 그런 제갈량을 보고 나무랐다. 선생은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하였소. 다행히 우리 주공께서 고량이 넓으시기에 그 자리서 꾸짖지는 않으셨으나 선생은 우리 주공을 너무 갈보는 말을 하였소이다. 그러자 제갈량은 얼굴을 들고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장군께서 의외로 도량이 좁으시더군요. 어찌 그 말을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겁니까? 사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장군께서 잠시를 참지 못하시고 자리를 뜨시니 제가 민망하군요. 그 말에 노숙은 눈을 빛냈다. 그럼 좋은 계책이 있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제겐 조조를 격파할 계책이 있지만 묻지 않으시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럼 내가 주공께 다시 말씀을 드려 선생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소. 제가 보기에 조조의 100만 대군은 개미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손을 들면 모두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노숙은 즉시 후당으로 들어갔다. 제6장. 손권은 노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노숙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갈 공명은 나를 너무 업신여기고 있소이다. 왜 그리 무례한 거요? 노숙이 말했다. 그 일을 신도 나무랐으나 제갈 공명은 도리어 웃으면서 주공께서 받아들이시지를 못한다고 하더이다. 실은 제갈 공명이 말씀드리고 싶은 계책이 있었는데 주공께서 자리를 뜨시는 바람에 조조를 격파할 계략을 말씀드리지 못하였다고 하더군요. 신에겐 쉽게 말하려 들지 않으니 주공께서 물어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계책이 있는 것은 분명하오? 예, 분명합니다. 화가 났던 손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원래 제갈 공명은 좋은 계책을 갖고 있었기에 일부러 나를 자극시켰던 것이구려. 내 잠시 얕은 생각으로 대사를 그르칠 뻔하였소. 그러더니 즉시 노숙과 함께 대청으로 나가 제갈량에게 사과의 말부터 했다. 조금 전 내가 무례를 범하였으나 허물을 덮어주신다면 다행이겠소. 그러자 제갈량도 사과했다. 아니, 제 언사가 지나쳤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권은 제갈량을 후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술을 대접했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가자 손권이 말했다. 조조가 평생 미워한 사람은 여포와 유표, 원소, 원술, 그리고 유해주와 나뿐이었어. 이제 영웅들이 모두 죽고 유해주와 나만 남았소이다. 내가 동호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남의 압제를 받게 될 터이니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어. 유해주가 아니면 함께 조조를 당해낼 자가 없소이다. 그러나 유해주는 크게 패한 끝이니 어찌 이 어려움을 막아내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유해주께서 패하였다고 하여도 관원장은 여전히 정예병 1만을 거느리고 있고 유기가 거느리는 강하의 전사들도 1만이 넘습니다. 조조군은 멀리서 오느라 피로에 지쳐 있는 데다가 유해주를 추격하느라고 하루낮 하룻밤 동안 300리를 강행군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강한 쇠뇌도 화살의 힘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얇은 비단도 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북쪽 사람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주 백성들이 조조를 따르는 것은 위세에 눌렸기 때문이지 본심은 아닙니다. 이제 장군께서 진실로 유해주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조조군을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군사가 무너지면 북쪽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 되면 형주와 동호의 세력이 강해져 솥발처럼 셋이 대립하는 형세를 이루게 될 것이니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은 바로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장군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제갈량은 솥을 떠받치는 새발처럼 조조, 유비, 손권이 정족지세를 이루며 천하를 3등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를 들은 손권은 대단히 기뻐했다. 선생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구려. 내 뜻은 결정되었으니 이제 다른 망설임은 없을 것이오. 오늘 당장 군사를 일으키는 논의를 하겠으니 함께 조조를 멸하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즉시 노숙에게 이 뜻을 문무관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갈량에게는 객관으로 가서 편히 쉬도록 했다. 장소는 손구원이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러 책사들과 더불어 의논하며 말했다. 주공께서 제갈 공명의 계책에 빠지셨구나.
그리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 손권을 뵙고 말했다. 저희들은 주공께서 군사를 일으켜 조조와 싸우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공께선 원소와 비교하여 스스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날 조조는 병력도 미미하고 장수도 적었지만 그럼에도 일고의 원소를 이겼습니다. 하물며 오늘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강남 정벌에 나섰으니 어찌 가벼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갈량의 말을 듣고 함부로 무장병사를 움직이신다면 이는 섣불치고 불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손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곁에 있던 고홍이 장소를 거들었다. 유비는 조조에게 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강동의 군사를 빌려 조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공께선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려 하시는지요? 바라건대 자포의 말을 들으십시오. 손권은 깊이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장소 등이 물러나자 노숙이 들어와서 손권을 뵙고 말했다. 방금 자포 등은 또 주공께 군사를 움직이지 말라고 권하면서 항복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자신과 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신하들이 자신을 위한 계책일 뿐입니다. 바라건대 주공께선 듣지 마십시오. 그래도 손권이 망설이자 노숙이 말했다. 계속 망설이시다가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주공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경은 잠시 물러가 있으시오. 내 좀 생각해 볼 터이니. 손권의 지시에 노숙은 물러나왔다. 이때 무장들 가운데는 싸우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문관들은 항복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손권은 내실로 들어갔으나 편안히 자지도 먹지도 못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손권의 이모 오국태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드느니야. 그녀는 죽은 어머니의 여동생으로 아버지에게 함께 시집을 왔었기 때문에 손권에게는 이모인 동시에 제2의 어머니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국태란 국모라는 뜻이다. 손권이 대답했다. 지금 군사를 장강, 한수에 주둔시킨 조조가 강남으로 밀고 내려올 태세입니다. 이에 여러 문무관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이는 항복하자고 하고 어떤 이는 싸우자고 합니다. 싸우자니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당해내지 못할 것 같고 항복하자니 조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런 까닭에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국태가 힐난하듯이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언니가 인종 전엔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니야. 돌아가신 언니께서 유언하시기를 백부가 임종하시면서 나라 안에 일을 결정하지 못할 때는 장소에게 물어보고 나라 밖에 일을 결정하지 못할 때는 주유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다. 어찌 공군을 불러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느냐. 그 순간 손권은 취했던 술이 깬 듯 꿈에서 잠이 깬 듯 어머니가 임종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즉시 파양으로 사람을 보내 공군 주유를 불러오게 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